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 다가오는 6월도 8번째이자 마지막 회입니다. 우리가 그냥 계시록을 읽거나 이제 강해를 공부할 때는 느낌이 덜한데 7년 대화란을 소재로 한 소설을 읽을 때는 이게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상 주인공한테 이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느낌이 확 이제 와닿게 됩니다. 말이야 소설이라 하지만은 환란 소설들은 그 자체가 대환란 시나리오입니다. 대환란 시나리오와 함께 어떤 이들은 환란 시대의 참상을 광경을 계시와 환상을 통해 보기도 해요. 그렇게 그때의 모습들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각이 맞춰져서 재구성되는 대환란의 참상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은 짐승 정부의 요원들에 의한 체포, 짐승의 표 강요와 고문 등인데, 시나리오의 주인공들이 통상 마지막에 다다르는 곳이 수용소입니다. 거기서 순교를 하죠. 어쩌면 소설 휴거 이래로 대환란 시나리오의 클라이막스이자 가장 무서운 곳으로 묘사되는 곳이 기독교인 수용소일 텐데, 수용소라 함은 역사 이래 공포의 상징이자 인류 역사 곳곳에 예표들이 등장해서 환란의 참상을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선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이제 나치 독일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일 텐데, 유명한 영화 신들러 리스트, 그리고 유명하죠, 안내의 일기. 이거 그 무삭제 감독판, 아니, 무삭제 완역판이랍니다. 안내의 일기. 그리고 요거 이제 아트 슈피겔만의 이제 만화 G 등이 이제 그 참상을 다룬 증언들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산화 이후 악명을 떨친 재교육 수용소들도 유명합니다. 먼저 이제 그 유명한 그 패망 당시에 베트남 공사로 있으셨던 이대용 장군의 수기, 여기서도 이분은 이제 재교육 수용소는 아닌데 그 정치범 감옥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죠. 그리고 보시면 베트콩을 돕던 이제 월남 좌파 출신 도안 반 토아이가 적화통일 이후에 도리어 숙청을 당해서 재교육 수용소로 끌려가 겪은 경험을 기록한 증언입니다. 제목이 베트남 수용소.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한때 소장했던 책입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는 말할 것도 없고,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 일명 굴라그도 빼면은 섭섭해요. 보시면 소련 전역에 널려있는 강제노동 수용소를 모여있는 섬들로 비유해서 적은 제목입니다.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음, 이거는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수용소에서의 하루 일과를 그린 작품이죠. 그리고 다음은 태평양 전쟁 종전 후에 소련군에 항복한 일본 관동군 60만 명이 소련의 포로 수용소와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 1956년까지 이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 경험담을 그린 일본 소설 불모지대. 원래는 그 세지마 류조라고 하는 이제 관동군 참모 출신 그 기업가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인데, 1권이 특히 이제 시베리아 수용소 경험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가 정말 그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엄청난 이제 조사를 통해서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소설은 사실상 소설이라기보다는 그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의 체험 다큐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외에 해방 이후에 공작 임무를 띠고 평양에 잠입했다가 소련군에 체포돼가지고 시베리아 북단의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려간 그 국군 소위의 생존기를 그린 인간의 소리 도 좀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게 전 5권인데 제가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련의 이제 굴라그만큼이나 악명 높은 곳이 있으니 바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일단 먼저 그 정치범 수용소는 아니지만 그 6.25 전쟁에서 생포한 국군 포로들을 가둔 이제 포로 수용소와 교화소의 참상도 유명합니다. 이 제 돌아온 패자라는 이 책은 학도병 출신으로 이제 포로 수용소를 경험했던 분이고, 이분은 전쟁 끝나고 바로 이제 그 송환되셔서 포로교환으로 돌아오셨어요. 이분은 그 돌아온 사자, 이게 죽을 사자, 전사 처리됐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본인의 위패를 직접 떼신 분인데, 바로 최초로 탈북해서 돌아온 귀환 국군 포로 1호 조창호 소위의 일대기입니다. 1951년 현리전 전투에서 생포됐다가 1994년 43년 만에 탈북해서 이제 그 대한민국으로 복귀하셨죠.
그리고 보시면 15호 관리소, 일명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참상을 기록한 강철환, 안혁 두 분의 수기입니다. 요덕 리스트, 그 대왕의 제전. 덧붙여서 22호 관리소 회령 정치범 수용소에 경비대 하사로 근무했던 안명철 씨의 수기도 매우 중요한 증언입니다. 아, 이거 별책 다 있다, 그죠? 그리고 차마 이게 제목이 좀 꼬름해가지고 소개는 못 드렸지만 썰은 여자 수용소,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좌파, 그러니까 미국인 이제 그 좌파 여성이 소련 유학을 갔다가 이제 반동으로 몰려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겪은 일대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아, 이 집구석에 별책 다 있다, 그죠? 그리고 나치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베트남의 재교육 수용소, 소련의 굴라그 등은 사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거나 유명무실한 존재들이지만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더불어 멀쩡하게 건재해 있는 수용소가 있으니 바로 중공의 노계영이라는 곳입니다. 줄여서 노계, 라오가이라고도 하는 이곳의 풀네임은 노동개조수용소인데 다소 가벼운 죄인들이 들어가는 노동교화소, 노교소, 중국어로는 이제 라오짜오, 이제 노교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 라오가이, 노계에는 말 그대로 사람을 세뇌하여 개조해버리는 무시무시한 곳이고 현재 진행형 ING입니다. 이곳에 참상을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 있으니 앞서 불모지대 작가가 쓴 야마사키 도요코 작가가 쓴 소설 대지의 아들, 이것도 전 3권인데 그 중에 1권이 이 라오가이 수용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증언들도 있어요. 보시면 중국계 프랑스인으로 1957년에 반혁명 분자로 몰려서 노동개조소에 수감, 이후 1964년에 석방돼서 프랑스로 이주한 중국식 이름은 바오루 왕, 그 한자로 쓰면은 포약망, 원래 이름은 장 파스큘리니, 이 사람의 증언인 중공수용소 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모택동의 죄수라고 해요. 다음 1959년 반우파 투쟁 때 우파로 몰려 노동개조소에 들어간 해리 우, 본명은 우흥다입니다. 석방 후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가지고 처음으로 라오가이 연구재단을 만들어 중공 노동개조소에 대한 폭로와 증언에 전념했죠. 라오가이란 단어를 영어 사전에 등재시킨 것도 바로 이 사람의 공입니다. 보시면 중공 전역에 수백여 곳이 넘는 노동개조소입니다. 이 점 찍힌 게 전부 다 그 수용소예요. 그리고 다음 이거 노동개조소 내 수감자들의 시설. 그리고 보시면 이 압송되는 그 노계형으로 압송되는 수감자들과 그리고 감방 내부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제 죄수복을 입은 수감자들의 모습인데 마치 꼭 등에 바코드를 붙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은 이게 연출 사진인지 실제 사진인지는 불분명한데 이게 처형 장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현한 사진 같기도 하고, 보시면 이거는 진짜예요. 노동개조소에서 이제 수감자들을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1983년 지린성 원지현에서 거기에 있는 이제 노계영에서 수감자들을 처형한 장면입니다. 유명한 중국 교회 지도자이고 그 지방교회 시조인 워치만 리도 이런 곳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공산화 이후 대부분의 중국 성도들과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노동개조소로 끌려가 고난을 겪었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수용소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가 하니 본 게시탐정이 늘 인용하는 세계혁명 계획에 따르면 노예 노동 수용소를 운영해서 그것이 유지될 만큼의 음식과 서비스 생산만 허용한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수 지배계급 엘리트가 생산수단과 산업을 독점하고 대부분의 노예계급은 오로지 정해진 노동에만 집중하고 단일 세계정부에 불충하거나 반골 기질이 있는 자들, 아주 높은 확률로 짐승의 표받기를 거부한 자들을 끌어다가 특별히 강제노동 수용소에 집어넣고 인간 개조와 노동 착취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 만약 수용소에 끌려가는 반동분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부터 떼어내어 남녀가 함께 비인간화 훈련을 받은 후 그 강제노동 수용소의 교도관이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것도 이제 중국 그 사진인데 사형수를 이제 포박하는 남자 간수와 뒤에 보시면 머리 긴 여자 간수가 있죠.
주머니에 손 딱 찔러놓고 아주 무표정하게 보고 있잖아. 인간미라고는 1도 없는 모습. 사람이 아니모이다. 다만 그 수용소는 나치 독일과 북한처럼 수용자들을 빠르게 죽여버리는 목적도 아니고, 소련처럼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해 개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라 중공식의 사상개조 수용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노역과 고문 등은 수감된 반체제 분자를 세뇌하는 수단, 짐승의 표를 받도록 유도하는 수법일 테니 말이에요. 이 해리 우 씨의 노동개조소 체험을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중국은 1949년부터 소련을 모방해 노동개조 제도를 만들었고, 이를 노동개조 수용소, 노교소는 이게 오타예요. 노교소는 노동교화소고, 노동개조소는 이제 노계형이라고 합니다. 노동개조 수용소는 지금까지 이미 52년이나 지속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용됐고 사라져갔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수용되고 사망한 사람 총합 5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어마어마한 학살의 현장입니다. 일종의 강제 수용 조직,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제거하는 제도. 내가 수용소로 가던 날 법정 판결도 받은 적이 없다. 경찰은 아무 절차도 없이 학교 안에까지 저를 잡으러 와서 말했다. 나이도 어리고 잘못도 크지 않으니 몇 달 정도 노동하고 나면 돌려보내줄 거다. 하지만 이후 19년 세월. 다음, 이게 앞에 좀 잘랐는데 이게 고문당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내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과 같은 꼴을 당할 것이고,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잘못을 시인하는 것, 고개를 숙이고 나는 범죄자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말을 반복하겠다. 이런 강제자백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19년간 계속됐고, 나는 죽어 마땅하다, 나는 죄를 지었고 국가의 죄를 청하고 당과 정부의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겠다. 어느 날부터가 공산당은 우흥단은 반혁명 우파 분자, 정부의 적, 공산당의 적, 중국 인민의 적이라고 선포했다. 친구들, 동기들도 이제 이 사람과 친했다는 것을 밝힐 수 없게 됐고, 우흥단을 지지한다는 건 당과 정부에 대항하는 행위,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수용소의 운영과 사상 개조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공산 체제에서만 가능해요. 이런 이유로 뉴월드의 수립에 앞서 공산 체제로의 변신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다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종교를 가질 수 없다. 수용소 내부 규칙 제1조에 따르면 공산당의 지도를 옹호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야 한다. 이것조차 지키지 않다면 기도될 수 없다. 당신의 기도될 수 없다는 게 석방될 수 없다는 말과 동의하겠죠? 당신의 신앙, 정치적 관점 모두 묻어야 한다. 사상개조의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반드시 수용소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하나의 조항, 당신은 정부와 당을 믿고 불순분자와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표현해야 한다.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 남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당신의 입장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 같은 수감자들끼리 상호 감시와 밀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실적이 없다? 그러면 못 풀어나는 거야. 사상개조가 안 된 걸로 간주돼가지고. 노동과 고문, 굶주림은 물론 아예 사상을 짓밟아버리는 이 노동개조의 현장이죠. 다음, 여러 사람을 한 방법으로 혹사시킨 후 결국은 살려주지만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사상은 완전히 소멸됐다. 히틀러는 마오쩌둥에 미치지 못하고 나치는 공산당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개조 수용소에서 나온 후 언어 능력과 기억력을 상실했다. 단순히 상실한 것만이 아니라 공산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말한다. 원래 자기가 했던 게 아니지만 노동개조 수용소에서 10년, 20년 동안 수많은 학대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풀려난 뒤에 뭐라고 하냐? 마오쩌둥 주석 만세, 마오 주석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결국 뇌가 표백돼가지고 빅브라더를 사랑하게 되는 수감자들이요. 당장 위에 소개드린 장 파스큘리니도 노동개조소 7년 형기 동안에 독자적 사고력을 상실하고 자기의 죄를 시인해버렸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공산당 간부들이 자신들이 이겼다며 비웃었다고 해요. 요 소설 돼지의 아들에서도 이게 왜 제목이 돼지의 아들이냐면은 주인공 6.1심이 원래 일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했을 때 그 귀환하지 못한 일본인 그 소년이었어요. 얘가 이제 중국인 가정에 입양돼가지고 크는데 문화대혁명 때 노계영 한번 갔다 오고 노동개조를 당한 뒤에 나중에 자기 일본에 있는 자기 부모님을 찾습니다. 찾는데 뭐라 그러냐?
난 일본인이 아니에요. 나는 돼지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일본인 혈통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거든. 이 노동개조 효과 죽이다, 그죠? 이런 무시무시한 참상이 대환란 시대에는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고 지금도 열심히 준비되는 중입니다. 보시면 유명하잖아요. 미국과 캐나다를 위주로 세워진 뭐 5,600개 소다, 최대 1,000개 소다 이러는데 이런 피마 수용소들은 아주 좋은 노동 개조 시설이 될 겁니다. 대략 2,500만 명 정도를 수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이들 대부분이 저런 곳에 수감되어 노역과 고문, 세뇌를 당하면서 표를 받고 살아나가거나 시체 처리용 관에 실려 나갈 겁니다. 세계혁명 계획에 의하면 잉여 인구를 없애버린 후 단일 세계정부의 지배하에 남겨둘 10억 명의 인구 중 절반인 5억 명은 중국인, 일본인이라고 합니다만 아마 대부분이 중국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하필 이들일까 생각해보면 혹여나 오늘의 주요 소재가 된 노동개조 수용소에 익숙한 자들이어서가 아닐까 한데 돌려 말하면 100년 전에 세계혁명 계획을 작성한 300인위원회는 어떻게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될 걸 알았고 이런 노동개조가 시행될 줄 알고 있었을까? 참으로 섬뜩하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